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며칠 동안 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한국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지난 6월 6일, 7일에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이게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가 인터넷판에 그 풀텍스트가 보도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역사적으로 과연 사실이냐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런 발언을 했느냐 하는 것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무부에서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정확하게 말을 전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전략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이 고민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한국전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이제 중국은 과거의 혈맹 관계인 같이 피를 흘리면서 미군과 싸웠던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동맹관계를 정리할 때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지도부가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고심찬 어떤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는 불가분의 관계죠. 왜냐하면은 중국이란 이 대륙은 세계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고 역사도 깊고 그리고 한자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유교가 꼽히고 그 유교가 한국에 들어갔고 또 불교를 한국에 전할 때도 중국을 거쳤고 해서 우리는 육속해 있으므로, 즉 중국 대륙과 바다를 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한반도의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당나라까지 한반도에서 내쫓음으로써 대강 서기 676년에 이 한반도는 신라의 주인이 되고 그 뒤 계속해서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거치면서 이 한반도는 한민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기만 했느냐 하지는 않죠. 우선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일어났던 그 아주 큰 전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대군을 보냈습니다. 수양제가. 그때 고구려가 을지문덕 장군의 용전에 의해서 수나라 군대를, 세계 최강의 군대죠,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었으니까 당태종이 또
대군을 보내서 고구려를 쳤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또 당나라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수와 당은 그 대군을 고구려가 막아냄으로써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만약 고구려가 무너졌으면 한반도는 그때 이미 중국화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우다가 그게 지쳐가지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한민족을 지켜낸, 한반도를 중국으로부터 지켜낸 그런 위대한 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당 결전을 했습니다.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까지는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았지만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당나라는 본색을 드러내서 신라마저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신라가 고민을 하다가 그 전성기의 고종 때입니다. 당고종의 당나라와 6년 동안 한반도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대당 결전. 그래서 676년에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 총독부죠. 안동도호부를 만주로 옮기는 조치를 당나라가 취함으로써 한반도는 드디어 한민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당나라와 신라는 친한 관계였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신라를 도왔다가 한반도를 먹지 못하고 쫓겨나기는 했지만은 신라는 분수를 알아서 당나라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는 한반도만 그냥 떼주면 되겠다 해서 독립성을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반도로 쳐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신라는 문화적으로 당나라의 고급 문화, 특히 불교, 유교 문화를 받아들일 자세가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는 아주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고대사에서 한 분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즉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670년 무렵부터 약 250년 동안 한반도, 중국, 그리고 일본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분열되거나 한반도가 약해져 버리면 반드시 중국 세력이 들어오든지 일본 세력이 들어와서 한반도는 국제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이 통일되고 신라처럼 튼튼한 나라가 딱 중심을 잡으면은 동북아시아 전체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을 하면은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가 길도 막히고 긴장 상태지만은 아마 과거에 신라 통일 시대처럼 평화와 번영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사의 황금기가 약 250년 동안 계속된 것은 바로 신라가 삼국 통일한 그 덕분에 중국도 일본도 같이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박물관에 가보면은 가장 많은 유물이 바로 그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250년 전후 시기에 만들었던 훌륭한 외술품들이 박물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주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위협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신라가 쇠망하고 고려가 서고 했을 때 또 중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서 당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정한 분열 시기를 거치다가 송나라가 등장하고 송나라 시대와 고려 시대가 또 일치합니다. 그런데 송이란 나라는 아주 부자 나라였습니다만은 이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북방의 사나운 민족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금나라,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그리고 거란족의 요나라, 마지막에는 몽골 쪽으로부터 여러 번 침략을 받고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북송은 망하고 양자강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 원나라, 즉 몽골 제국이 만들어낸 그 원나라 군대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륙에서 그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반도에 영향이 미칩니다.
여진족은 이상하게 한국에 잘 쳐들어오질 않았습니다만은 요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몽골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 40년 동안 한국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려가 항복을 하면서 또 몽골은 또 고려를 아주 잘 봐주었습니다. 부마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위의 나라다 이래가지고 그 왕권도 보존해주고 하는 관계로서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드러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서니까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이성계의 조선이 서게 되는 거죠. 이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과거의 어떤 중국과의 관계보다 더 돈독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자학의 통치 네올로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조선은 명나라를 부모님 나라처럼 모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대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공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비군을 크게 가지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지켜준다 하는 이런 사대주의적 국방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조선은 고려 신라와는 달리 자주정신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의지도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륙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임진왜란 직후에 만주에서 여진족이 일어나서 후금을 만들고 그리고 명나라는 그때부터는 쇠망하는 나라가 되고 이 말하자면 명청교체기,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기에 조선조 때는 외교를 잘 못했습니다. 광해군은 그 줄타기 외교를 잘했는데 그 광해군의 줄타기 외교를 이걸 무슨 줄타기 외교를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해가지고 인조 반정을 일으킨 무리들이 명분론적으로 청나라를 자극을 하다가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아주 치욕적인 굴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다시 청나라 지배 체제로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조선의 선비들은 우리가 명나라는 없어졌지만은 명나라에 대한 충성은 계속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명나라의 연호를 망한 명나라의 연호를 계속 쓰기도 하고 청나라는 오랑캐가 세운 나라니까 뭐 배울 것이 없다. 해가지고 폐쇄적 자폐적인 이런 풍토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소중화주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중국의 없어진 명나라의 전통을 이어받는 나라다 하는 식으로 서로 아주 관념적인 이런 풍토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부국강병에 신경 쓰지 못하다가 제국주의의 물결이 이제 서방에서 시작돼가지고 동양으로 밀려오는 그 19세기에 일본처럼 근대화 개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내분을 겪다가 뒤늦게 개화파가 일어났지만은 그때는 힘이 없어서 결국은 일본에 먹히는 이런 결과를 딛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우리 한반도 이런 관계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한 다음에 이런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즉, 한족 정권, 한족 왕조죠. 한족이 세운 왕조. 한족이 세운 왕조와 한국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한족이 세운 왕조는 송나라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명나라입니다. 그런데 북방민족과는 좀 싸웠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중국은 우리한테 문화를 전해준 나라, 불교, 유교, 한자 문화를 전해준 나라이면서 군대가 직접 한반도에서 주둔하면서 우리 민족을 다스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사대주의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대주의는 문화적 사대주의지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지 않았으므로 의외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나 경계심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를 직접 36년 동안 군사적으로 지배를 했으므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강한 것이죠. 왜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이 반감은 약하고 일본에 대한 반감은 강하냐 하면은 바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족 정권, 한족 왕조가 다스리던 중국과
우리 한민족 사이에는 상당한 천년에 걸친 우호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우호 관계가 천년 이상의 우호 관계가 깨진 것은 바로 1950년 10월 모택동 군대가 패조하는 북한군을 돕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개입함으로써 북진 통일을 막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죠. 그때 만약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통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공은 우리의 북진 통일을 막은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지금도 북한의 핵 개발을 비호하고 있든지, 비호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생각을 바꿔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생각을 좀 바꿔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은 우리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다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들고 일어나가지고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를 합쳐가지고 일본 대사관으로 몰려가가지고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진핑이 한국은 과거에 중국 일부였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중에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잡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천년 동안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화 교류가 있었고 우리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본 입장이었고 직접 군사적 지배를 받지는 않았다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는 했지만은 결코 한국인의 영혼을 팔아넘긴 적은 없다. 인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대라는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큰 것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긴다. 이겁니다. 그게 결코 굴욕적이지만은 않아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같이 공존하는 방식이죠. 조공무역을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다 바치면 또 중국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도 하니까 그게 결코 우리한테 물질적 손해는 아닌데 또 임진왜란 때처럼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주어서 조선을 지켰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해서 명나라는 쇠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가려고 하는 한국인의 이 영혼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그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면서 견지했던 그 자주정신이 워낙 높았으므로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DNA로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킨 것이 서기 660년이었습니다. 그때 소정방이 13만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소정방은 신라까지 같이 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군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백제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가지고 신라마저 치려고 하였을 때 그때 태종무열왕이 그 낌새를 차리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의 대화가 삼국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하가 다미공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나라 군대가 신라를 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태종무열왕에게. 그러니까 태종무열왕이 아니 우리를 도와서 원수를 치게 한 부모와 같은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당시에 연합사령관쯤 되는 국방장관은 당시에 김법민, 뒤에 문무왕이 되는 분이었고 당시에는 김유신이 어떻게 보면은 합참의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해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 직설적입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이 말은 개는 신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라는 당을 두려워하지만 당이 개의 다리를 밟는다. 즉 신라를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전을 불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라도 주인이 개는 원래 개의 다리를 밟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의 다리를 밟는다는 것은 개를 없애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나라라도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민족이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정신력의 직설적 표현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소정방도 결전 자세를 딱 취한 신라를 보고는 더 야욕을 부릴 수가 없어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할 때 의자왕 등 백제 귀족들을 데리고 철수를 해서 장안에서 당고종한테 귀국 보고를 합니다. 당시의 당은 최전성기였습니다. 태종이 죽고 고종입니다. 당 태종, 고종, 현종까지를 보통 성당시대라고 그러죠. 당나라의 전성시대입니다. 당고종이 소정방은 당시에 당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메가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정방이 보고를 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추궁하듯이 묻습니다.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문장이 삼국사기에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중국의 사서에서 그 대목을 따와서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되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소정방이 왜 신라를 칠 수 없었느냐 하는 이유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신라는 나라는 작다. 그러나 임금과 백성과 신하가 똘똘 뭉쳐서 단결해 있는 나라다. 이거 함부로 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첫째, 백성이 신하를 사랑한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신하는 나라에 충성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아주 묘하게 적혀 있어요. 신하는 임금에 충성한다가 아니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신하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보다 고차원적인 어떤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충성을 맹세할 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한테 충성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임금에 충성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의 나라에 충성한다. 신하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한다는 뜻은 상하관계가 잘 정되어 있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이 사회적 통합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리 작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옛날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할 때 1990년대 초에 우리 기자가 한 분 저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란 나라에 가서 뚜뽀왕이라는 사람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뚜뽀왕 이름도 아주 좀 통가왕의 뚜뽀왕이라니까. 뚜뽀왕은 또 몸이 아주 뚱뚱해서 100kg 이상 되는 인구가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그 왕을 만나러 갔냐 하면요. 그 주변 여러 나라 중에서 식민지가 안 된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식민지가 안 되었을까? 그게 신기하게 생각해서 뚜뽀왕을 만나서 우리 기자가 강인성 기자인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뚜뽀왕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내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분이 없었습니다. 내분이 없는 나라는 이거 먹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힘센 나라라도 내부적으로 단결이 딱 돼 있는 나라는 먹기가 힘들어요. 고슴도치를 아무리 곰이나 사자라도 먹기 힘든 거 아닙니까? 몸을 웅크리고 아주 바늘을 고추 세우고 이렇게 공처럼 딱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입이 터지지 않는 한. 그래서 작은 나라도 먹히지 않으려면 내부 단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것을 당나라의 가장 유명한 장군 소정방이 고종한테 보고한 그 몇 문장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라처럼 남북 통일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즉 대통령은 국민을 존중하고 공무원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아래 사람 위 사람 경상도 전라도 계청 다 초월해가지고 서로 부형처럼 또는 동생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이런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만약 반대라면은 통일의 찬스가 왔을 때 지금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력이 북한으로 쏠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 선거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태종무열왕 문무왕과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은 반드시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있느냐도 문제지만은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더라도 그 반대되는 나라를 분열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동맹국보다는 적편에 서겠다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즉 기회가 왔을 때 내분이 일어나 버리면은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 사라진 기회는 뒷걸음쳐서 다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중요한 때 이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싶은 것은 중국 옆에 있으면서도 한민족이 이렇게 굉장한 문화를 만들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정신은 신라의 삼국통일 때 김유신의 말로서 보여졌던 그 정신인데 그 정신을 요약하면은 자주정신이고 실용정신입니다. 실력 위주의 실용정신이고 무엇보다도 단결하는 정신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민족의 존립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